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흥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창기 단원입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의 진행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회의 진행법은 지식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법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무슨 대단한 규칙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원활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상식적인 규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회의 진행법이 필요한가?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간단치가 않죠. 그 여러 의견들을 하나로 수합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회의 진행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회의 진행법이 필요합니다. 찬성 의견도 일리가 있었고 반대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두 의견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공통된 합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하기 위해 회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의의 능률을 위해서 회의 진행법에 대한 성원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자기 의견만 쏟아내면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의견이 수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필요, 다양한 의견의 수렴, 찬성 반대 의견의 조정, 그리고 회의의 능률, 이런 것을 위해서 상식적인 규범을 만든 것이 회의 진행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회의 진행법은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진행법을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강의보다는 실습이 필요합니다. 대개 1시간, 2시간 이상의 실습을 몇 차례 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적응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또 흔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회의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몇 가지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동의의 성립 조건입니다.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되는가? 첫째, 동의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그런 주장, 의견을 제출하면은 시행되기가 불가능하죠. 근데 가끔 보면은 행동으로 옮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불쑥불쑥 의안으로 제안하는 사례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안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동의안 제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처리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 의견을 물어보고 또 무슨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내용을 불쑥 동의안으로 제출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기를 동의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하기를 동의합니다 하는 안이 부결됐을 때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문장으로 표현되고 긍정적인 문장으로 표현된 동의안이 부결되면은 그걸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 표현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의안은 내용이 단일해야 된다.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나의 안에 담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련을 하는데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것을 동시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동시에 해도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하고 따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동의안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것을 분리해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야 성립한다. 한 사람이 동의안을 제출하면은 거기에 동조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동의안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이 하나씩 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의안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안은 반드시 제청이 있어야 성립된다. 그러나 제청이 필요 없는 동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적절치 못하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혹은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럴 때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람이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의안 철회는 제청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단 제청을 받은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청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제청자의 동의를 받아서 철회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의의 분할. 동의의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토론하고 표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동의 내용을 분할하고자 하는 동의는 제청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규칙상의 질문. 의장이 의사 진행을 잘 못하던다. 또 회의 일반적 규칙에 어긋나게 진행을 한다. 이럴 때는 회원 중에서 규칙이요 하고 발언을 해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특청. 너무 오래 회의를 진행해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좀 휴식을 하고 합시다. 라든지 너무 더우니까 창문을 좀 열고 환기를 하고 회의를 합시다. 뭐 이런 등등은 특청에 해당되는 이런 건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언과 토론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거는 매우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실제 회의장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 잘 지켜지지 않는, 알면서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언과 토론의 기본 자세, 이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회의가 난장판이 되기가 쉽습니다. 중구난방이 되기가 쉽습니다. 첫째, 의장과 회원이 모두 회의 진행의 원칙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한 기본 상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을 맡고 또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하면은 앞서 얘기한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정된 의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물론 회의에 참석해서 바로 의안을 접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되게 중요한 의안은 사전에 회원들에게 안을 돌려서 회람을 시켜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학습하고 검토한 후에 회의를 참석해야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잘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발언을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주제에 벗어난 얘기 혹은 마치 연설하듯이 장광설을 내뱉는 이런 행동들은 회의에서 제재되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하게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정적 표현을 삼가해야 한다. 단정적 표현.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은 회의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이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것은 절대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면은 회의가 진행되기가 어렵고 타인의 발언을 사전에 미리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발언을,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는 훈련, 또 그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의 발언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잘못 이해를 하거나 왜곡해가지고 발언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회의 진행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우리가 늘 학습하고 수련해야 될 덕목입니다. 남의 발언을 경청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를 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결을 할 때 나타나는 정족수와 표결의 원칙입니다. 물론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있다는 것은 뭐가 다 알고 있죠. 개회할 때 일정한 수의 구성원이 참석해야 되고 표결할 때도 일정한 수의 성원들이 찬성을 해줘야만 가결이 된다는 것이 이제 이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입니다. 첫째, 이 정족수는 개회할 때와 결의할 때 정족수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회할 때는 개회 정족수가 충족이 됐는데 회의 도중에 슬슬 빠져나가서 미리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표결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 숫자가 모자란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개회할 때와 결의할 때는 항상 정족수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정족수가 부족해도 제출하고 동의안을 제출하고 결의를 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동의가 있습니다. 첫째, 정회 동의 혹은 휴게 동의. 이건 아직 사람들이 덜 와가지고 개회를 할 수 없는 개회 정족수가 미달된다. 그러면은 정족수가
찰 때까지 30분 기다려서 30분 동안 정회를 합시다. 휴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이런 동의는 정족수가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산회, 폐회 동의. 중간에 사람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돌아올 때까지 밤새도록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니까 여기에서 폐회를 합시다. 이런 결의는 정족수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다음 회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뭐 헤어져 버리고 나면 다음 회의 기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는 것도 정족수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이제 회의의 지속성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결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뒤에 나온 의안부터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의를 먼저 표결하고, 재개의가 찬성해서 표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표결할 필요가 없죠. 재개의가 표결에 들어가서 부결되면은 그 다음 순서로 개의를 표결을 하고, 개의가 부결되면은 원동의를 표결을 하는, 가장 뒤에 제기된 동의안부터 표결을 해서 앞순서로 표결을 들어간다. 이 말은 동의안이 수정돼서 개의가 나왔고, 그 개의가 수정돼서 재개의가 나왔기 때문에 재개의부터 표결을 해서 그것이 통과되면은 개의와 동의는 표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치에 맞추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성부터 묻고 반대를 보낸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모두가 다 찬성하기를 강요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표결을 할 때는 찬성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찬성부터 확인하고 반대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찬성으로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찬성과 반대를 확인하고 나면은 기권도 몇 명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찬성, 반대, 기권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기권도 중요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장에 대한 논의들이 가끔 많이 일어나고 잘못된 위임장 사용들이 흔히 보입니다. 위임장은 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회칙에 위임장 제도가 없는데 위임장 서면 위임 혹은 구두 위임 이렇게 해서 위임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회칙에 규정되어 있을 때만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만약에 위임을 출석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표결권까지 위임할 때는 위임받아서 표결에 참여할 사람을 지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 안에 대해서 누구에게 결정권을 위임한다고 하는, 나를 대신해서 누구에게 결정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해서 위임받을 사람을 지정해줘야만 표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표결권이 없는 위임, 앞서 말한 그냥 출석 위임 정도만 했을 경우에는 표결 때 이 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위임장이 참석은 했는데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해서 의사를 밝힐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위임장은 표결에 참석을 못한다. 그 기권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임장은 너무 많이 받으면 그 자체로 표결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30명
참석하고 위임장이 40장 가져왔다 이러면은 표결하기가 불가능하죠. 기권이 40이고 참석자가 다 찬성을 하더라도 그 결의는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임장 제도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장이 해야 될 역할, 임무에 대해서 좀 장황하지만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들이 회의 진행법에 대한 익숙하지 못해서 편법을 사용하거나 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의장은 회의 진행법에 따라서 원만히 회의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막 발언권도 없이 막 떠들고 이러면은 발언을 중지하시오. 심한 경우에는 회의장에 나가시오. 하는 퇴장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회원에게 발언권을 줄 권리가 의장에게 있고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권리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장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회원들이 발언할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됩니다. 누구는 말을 잘하고 누구는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게 발언권을 많이 준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편파적인 발언을 삼가해야 된다. 가치가 개입된 회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가치 개입적인 평가를 의장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부적절한 발언이나 이런 것을 제재할 권한은 있지만은 편파적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장은 동의를 제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제청할 권한도 없습니다. 또 토론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토론을 진행할 책임은 있지만은 자기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동의 제출, 제청, 토론 참여는 해서는 안 된다. 또 의장은 공개된 표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거수 표결 이런 데에 의장도 난 찬성을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표결하는 데는 의장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건 의장이 다른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비밀 투표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타인의 다른 회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언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그 내용을 의장이 요약해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앞에 회원이 장황하게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물으면 회원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정리를 해서 앞에 회원이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요약 정리해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의장의 능력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앞서서
공개된 표결에 의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공개된 표결의 결과가 가부 동수일 경우에 나는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어느 한쪽에 의견을 표명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투표와 같이 의장이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는 가부 동수라고 하더라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안의 내용이 어떤 사실을 변화시키거나 수정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원한 유지의 원칙에 의해서 의장이 가부 동수일 때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은 부결시키는 것이 예입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의결 결정인데 거기에 가부 동수가 나왔다. 이러면은 변화를 안 시키는 게 예의에 맞는 행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한 유지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은 부결시키는 것이 도의적인 행동이다. 대체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은 부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장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장을 맡게 되는 사람들은 회의 진행에 대한 기본 규칙, 기본 원칙, 기본 원리를 충분히 학습하고 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은 지식으로 우리가 학습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습을 통해서 체득해야지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회의 진행의 학습을 꾸준히 해서 우리 모두의 의견이 원만하게 수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